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CGMP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십시다. CGMP에서 이제 건물 시설 하면 우선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선 디자인이 제대로 돼야 결국은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할 때 우리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건물의 크기라든지 여기 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을 시설을 지을 때 어떠한 재질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스트럭션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클리닝 하기에 용이하도록 또는 정비하고 유지하기에 용이하도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쓸 수 있기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디자인할 때 크기와 재질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디자인할 때는 동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flow pattern,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 그 다음에 물질이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장비가 움직이는 것, 그 외에 무슨 공기가 움직이는 것, 근데 가끔 빠지는 것은 쓰레기가 움직이는 동선을 빼먹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 그 동선, 이런 것들 아주 중요시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상무의약품 같은 데서는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감염성이 있고 어떤 지역은 감염성이 없고 하면 그 두 지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이제 CGMP에서 이제 그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라이팅, 그 조도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CGMP 보면 딱 조도에 대해서는 한 문장 나와 있어요. Adequate lighting shall be provided in all areas.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한테 도표를 소개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쪽에서 나와 있는 문헌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도표를 만들어서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거 자체는 CGMP 아닌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각 지역의 웨어하우스, 창고라든지 여기 닥스페이스 하는 것은 이제 물품을 내리는데 트럭들이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이거는 복도, 랩,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배칭, 솔 이런 등등 이런 지역마다 대개 이러한 정도의 밝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풋 캔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풋 캔들이 뭐냐? 한번 우리 칠판 봅시다. 여기 이제 촛불이 하나 켜 있다고 하면 이 촛불에서 이 벽까지 거리를 갖다가 1풋 대충 매트릭 시스템으로 한 30cm쯤 되죠. 촛불 하나 켰을 때 이 지역의 밝기를 1풋 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풋 캔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창고는 35. 다시 말하면 촛불 35개를 켰을 때의 밝기.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닥스페이스는 30.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가장 좀 밝아야 되는 것이 aseptic suite. 무균 조작을 하는 지역이 가장 밝아야 돼서 대개 여기로 말하면 100에서 150 풋 캔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풋 캔들을 럭스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칠판 보십시다.
붓 캔들에다가 10.76을 곱하면 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라요. HVAC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다. HVAC 하는 거는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이거 약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은 공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많은 공기들이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1차 필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큰 먼지라든지 모기, 파리 뭐 등등. 그래서 이걸 소위 raw 필터 또는 프리 필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을 걸러낸 다음에는 더 정교한 필터를 써가지고 미세한 파티클도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청정 지역 들어갈 때는 우리 이 제약 분야에서는 대개 헤파 필터라는 걸 씁니다.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해가지고 이런 필터를 갖다가 써서 이제 우리가 청정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먼저 그 청정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HVAC 시스템 얘기할 때 우선 그 공기의 청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공기 청정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청정도를 air cleanl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우리가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non-controlled area 또 하나는 controlled area 이렇게 볼 수 있는데 non-controlled area는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 길가에 먼지가 얼마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신경 안 쓰고 다니죠. 또 이 방에 또 우리가 무슨 뭐 식당에 간다든가 공기에 어떤 청정도에 큰 관심이 없는 이런 지역을 non-controlled area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trolled area는 생산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그 청정도가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controlled area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우선 이런 controlled area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우선 청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여기 이제 육각형이 있죠. 육면체가 있는데 각 모서리가 1풋 한 30cm 정도 되겠죠. 그런 속에 들어있는 파티클을 재봤을 때 그 파티클의 수 가지고 청정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티클을 잴 때 파티클의 그 크기는 보통 0.5 마이크론 또는 0.5 마이크론보다 큰 거 이러한 것을 쟀을 때 그 파티클 수가 10만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지역을 컨트롤드 에어라고 숫자적으로 컨트롤드 에어는 무엇을 충족해야 되냐면 10만 우리가 클래스 100,0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체적 속에 들어있는 공기 속에 있는 파티클을 쟀을 때 10만이 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10만, 만, 1000, 100 다 컨트롤드 에러가 되죠. 그런데 이런 컨트롤드 에러 중에서 특별히 크리티컬 에러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균 조작이 필요한 장소 또 멸균된 것들이 노출되는 장소는 이 숫자가 10만 가지고는 너무 많고 10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크리티컬 에어라고 그러는데 숫자로 표하면 클래스 100 이렇게 표시가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지금 설명한 그런 것을 정의로 삼고 보면 여기 Federal Standard 209 Class Lim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러한 표준을 갖다가 Federal Standard라고 해서 가이던스가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걸 상기하면서 보면 여기 클래스가 있죠.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컨트롤 대는 10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 100, 1000, 100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전에 0.5 마이크론 그 크기로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육면체에 들어있는 파티클 수가 100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클래스 100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1000이 넘지 않으면 클래스 1000, 이게 만이 넘지 않으면 10,000, 그 다음에 10만, 이게 클래스 100,000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약 분야는 클래스 1이나 10이나 여기까지 청정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100 정도면 우리가 됩니다. 무균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칩 비즈니스 가면은 이 정도도 안 되고 클래스 1이 요구돼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면 무슨 이 컴퓨터 회사들 TV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몸을 싸고 뭐 이런 걸 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표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정의는 0.5 마이크론 또는 이거보다 큰 파티클을 쟀을 때 그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0.3 더 작은 파티클을 쟀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3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0.3을 잡으면 300이 넘지 않으면 역시 클래스 100이 된다. 그런 얘기고, 더 작은 거, 예를 들어 0.2 마이크론 쟀을 때는 750이 넘지 않으면 클래스 100을 만족시킨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particle per cubic foo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수치의 공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험치예요. 실험치에서 나왔는데 이쪽에 particle 사이즈가 있고 이쪽에 particle 넘버가 있어요. log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 실험치에서 이 테이블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도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청정도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 특별히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pressure differentials, air changes 등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도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사를 한다든지 또는 제약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설을 설계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 웨어하우스,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패키징 하는데 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균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장소 또는 무균 조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이런 걸 만드는데 그 다음에 워싱 에어리아 그 다음에 이제 무균 상태에서 필링하는 충진실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로 무균 조작을 하는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청정도가 요구되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봅시다. 웨어하우스 이건 non controlled air니까 헤파 필터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not defined 그 다음에 캐프테리아 음식 먹는데 이런 데 별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면 실험실 QC 레버레토리라든지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10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생산하는 지역인데 무균 조작은 필요 없는 생산 지역은 어느 정도 청정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만에서 10만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끝까지 무균 조작하는 데는 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균 상태에서 충전하는 그런 방은 방 자체가 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무균 조작하는 바로 고장선 어떠? 다시 말하면 아까 critical air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0, 클래스 1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터를 쓸 것인가? 그 다음 컬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자, 창고라는데 이런 데는 별로 청정도에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디스포저블 하는 얘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모기, 파리, 큰 먼지나 제거하면 되니까 이런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정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30에서 65% 등급의 프리필터 니스트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런 걸 관장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 그 약자가 되죠. 이런 정도로 쓰면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10만 유지하려면 헤파 필터를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자기 GMP 시설 디자인해서 나한테 리뷰를 보냈는데 보니까 헤파 필터가 좋다고 변소까지 전부 헤파 필터라는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10만 정도 유지하면 헤파 아니라도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만에서 10만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거보다 조금 등급이 높은 그레이드로 95%짜리를 쓰면 소위 말하는 프리필터를 쓰면 성취가 되지요. 그러나 만과 그보다 더 나은 청정도로 가자면 반드시 헤파 필터를 써야 된다. 이 헤파 필터도 터미널 헤파 필터, 다시 말하면 이 작업하는 방, 보통 천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로 그 작업 장소에다가 장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터미널 헤파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것도 GMP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온도는 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면 가운을 입었는데 온도가 높아서 자꾸 땀이 나고, 그러면 그 땀 나면은 가운이 젖게 되죠. 그러면 가운이 젖으면 우리 몸속의 모든 파티클이 그걸 통해서 기어 나오게 돼요. 그럼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작업자가 컴포터블 해야지, 너무 땀이 나면 컴포터블하지 않으면은 쉽게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온도를 갖다가 조절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GMP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기 써 있는 것은 파렌하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셀시어스로 여러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파렌하이트를 갖다가 셀시어스로 바꾸는 것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다시 한번 공식을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 씁시다. 그러니까 이 공식 써가지고 우리 파렌하이트로 나온 걸 가지고 셀시어스로 고치면 대개 한 72도, 여기 2도, 3도, 4도 화씨로 되는 거는 보통 섭씨로 20도, 21도 그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온도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휴미디티에 대한 거 GMP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왜 CGMP가 휴미디티에 관심을 두느냐 한번 설명해 봅시다. 휴미디티가 만약에 70%라든지 이게 상대 습도를 얘기해요. 70도 이상, 70% 이상 넘어가면 주로 곰팡이, 펑거스가 자라게 되죠. 만약에 곰팡이가 자라면 이것을 그 지역에서 제거하는 것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갖다가 70도 이상 넘어가지, 7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습도가 30% 이내로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건조해서, 여러분 그 빨래할 때, 빨래 말릴 때 빨래들이 서로 들어붙죠? 왜 붙어요? 그거는 정전기 때문에, static electricity. 그래서 너무 건조하면 이러한 파티클이 서로 전기 작용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CGMP에서는 습도를 적절히 맞추라. 그래서 대충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습도가 한 40%에서 한 55% 정도 또는 60, 맥시멈 60%까지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ressure differentials.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청정 지역을 연결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청정 지역에 그 압력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문만 열면 다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에어락이라는 걸 둔다는 거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깨끗한 지역의 압력을 높여놓고 그보다 덜 깨끗한 지역의 압력을 낮춰놓으면 항상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압력 차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압력 차이를 둬야 되느냐. 여기 있는 대로 0.05 inches of water. 이게 스탠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칠판에서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이건 대충 파스칼로 말하면 12 파스칼 이 정도가 되죠. 또 이것을 이제 메트릭 시스템으로 고치면 대개 1.27 mm water. 그래서 이건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요새는 0.05를 갖다가 새로운 나온 그 가이드라인은 0.04
0.06 이렇게 레인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0.05보다 조금만 낮아도 안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레인지를 줘서 0.04에서 0.06 이 사이는 용납이 됩니다. 실사할 때. 그래서 에버리지는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해서 나중에 실사할 때 이렇게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1시간 동안에 이 공기가 몇 번 체인지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깨끗한 지역으로 갈수록 공기 체인지 횟수가 높아지고 그보다 덜 깨끗한 데는 횟수가 낮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GMP에서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도 생산 지역은 1시간에 20번 공기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더 깨끗한 지역 가면 30번, 40번, 50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제일 10만 정도에서는 한 20번이면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20회에서 30회. 그 다음에 만 지역은 20에서 30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깨끗한 지역은 30에서 40. 사실 실제로는 이게 50, 60 나지만은 대충 깨끗한 지역 갈수록 공기 체인지 횟수가 늘어나는데 최소한도 GMP에서는 20번 정도는 체인지 돼야 된다. 우리가 쓰는 라미나 플로우 훗은 1시간에 300회에서 600번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기 체인지하는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칠판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기 이제 생산 지역에 이런 방이 있다고 합시다. 생산하는 방, 여기 문이 있고 이 방의 크기는 각 모서리가 10feet, 10feet, 10feet. 그리고 천정에 4개의 헤파 필터가 이렇게 달려있죠. 헤파 필터 크기는 2x2, 2feet by 2feet. 이럴 때 이제 공기가 이 헤파 필터를 통해서 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의 공기 속도를 (1분당) 100피트의 속도로 내려온다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방은 1시간에 공기가 몇 번 체인지되나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하는 방법을 쓸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맞는지. 셋, 24. 이 공식에 의하면 지금 이 방은 1시간당 96번 공기가 체인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2x2 2에다 2 곱하면 터미널 헤파 필터 면적이에요. 면적에다가 여기 흐르는 공기의 속도로 곱하면 1분 동안에 이 헤파 필터를 통해서 흐르는 공기의 공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공기 체인지를 분당 체인지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시간당 보기 때문에 60분을 곱한 겁니다. 근데 헤파 필터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또 4를 곱하면 그럼 이게 뭐냐 하면 1시간 동안에 이 4개의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나간 공기의 총 최적이 되죠. 그것을 방의 최적, 방의 최적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것으로 나눠주면 1시간에 얼마나 체인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답이 9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기 체인지할 때는 그 방에 그 헤파 필터가 몇 개 있고 헤파 필터를 통과했을 때의 그 velocity가 공기의 속도가 얼마 이것만 알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HVAC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플러밍 하에 우선 drinking water 이걸 이제 영어로는 potable water, tap water, city water 여러 가지 영어를 쓰는데 이제 먹는 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 규정은 CGMP에 나와 있지 않고 항상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에서 나온 법을 따라서 하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물에서는 항상 관심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메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미생물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 콜라이폼, 이 콜라이에 대한 것이 얼마 있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걸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밍 중에 한 가지 드레인, 물이 빠지는데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여기 싱크가 있는데 만약 물이 직선적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플로어 밑에는 모두 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관이 돼 있는데 각 실험실에서 갑자기 물을 버리면 이것이 깎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백플로우, 사이퍼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직접으로 내려가지 말고 U-쉐입으로 턴해서 내려가면 이 사이에 만약 물이라든가 오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채워놓으면 여기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것을 디자인해서 드레인을 설계해라. 이게 GMP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플러밍 안에서 중요한 것은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 주사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주사용수의 이 퀄리티가 만약에 나쁘다고 하면은 생산품 자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설계 그 도면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주사용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사용수를 만들 수 있는 소스 워터, 근원이 되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피드 워터라 그런 말을 또 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소스 워터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이 안반 지역이 돼서 칼슘, 매그네슘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센 물이라고 그러죠. 하드 워터. 그럼 우리가 세수할 때 세수도 잘 안 되고 물은 쩝쩔하고 이런 것들, 이런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는 거, 이런 거에서는 예를 들면 칼슘, 매그네슘, 아연을 제거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는 물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로서리 가면 소금 덩어리를 사다가 워터 소프트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을 갖다가 소디움 아연, 우리나라에서 그걸 나트리움 그런데 영어로 소디움 아연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물 속에 파티클이 많으면 그걸 걸러줘야 되니까 샌드 필터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디자인하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소스 워터의 퀄리티를 먼저 정해야 돼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면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pre-treatment system, 전처리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filtration, 요구하는 방법, 하나는 primary water treatment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필터하는 데는 sand filter, charcoal filter, cartridge filter. primary에서는 water softener, deionizer, reverse osmosis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틸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미국에서는 reverse osmosis를 여기서 써도 되지만은 유럽은 reverse osmosis로 마지막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하여튼 최근 나오는 USP 가이던스를 보니까 디스틸레이션하고 또는 equivalent method 이렇게만 좀 막연하게 써 있죠. 한 다음에 물을 받은 다음에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을 주사용수 받아서 금방 쓰면 별 문제 없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저장을 하면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베스트 방법은 뭐냐면 그 탱크를 갖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80도 이상으로 유지해요. 왜 그러냐? 80도 정도를 높이면 여기서 살아남는 세균이 거의 없어요. 다는 아니고 물론 몇 가지는 아직도 살아남죠. 그래서 일단은 80도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돌리는데 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돌려요. 대개 1초에 한 10 feet, 3 to 10, 그러니까 3feet에서 10 feet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빨리 돌리게 되면 자 높은 온도와 물의 속도 때문에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로 해서 이런 루프 시스템을 만들죠. 여기다 펌프를 대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도를 여기다 하면 돌아올 때 물은 80도보다 낮게 되겠죠. 한참 식어서 오니까. 그래서 항상 80도라 하면
돌아오는 물이 80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걸 90도, 95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쓰는 것도 옛날에는 펌프를 2개를 썼어요. 하나 쓰다가 고장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지금 GMP에서는 용납 안 되는 게, 2개의 펌프를 하면은 쓰지 않는 동안에 이 사이에서 미생물이 기생했다가 이걸 열어보면 미생물이 전부 오염시키기 때문에 요새는 펌프를 하나만 쓰고 똑같은 펌프를 오더해서 저장했다가 고장날 때 다시 바꿔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리게 되면 여기 이제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샘플링 파트. 그러니까 전부 샘플을 하는데, 말을 들어서 물을 쓰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샘플링 파트를 넣어서 뭐가 잘못되면 전부 빼서 검사하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되니까. 여기서 SU 하는 것은 Sampling at Use Point.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샘플링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물이 돌아왔을 때 물이 그대로 떨어지게 하면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 물을 여기서 전부 분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는 게 스프레이 볼. 그래서 쇠공이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서 물을 전부 쏴서 내리게 되면 돌아온 물이 전부 벽을 씻어서 내리므로 혹시 벽에 붙어있을 미생물 이런 걸 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벤트 필터라는 걸 붙이는데 왜 붙이냐면, 자, 이게 온도가 이렇게 높고 그러면 여긴 물이 차 있고 수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탱크가 터질 수도 있고 콜랩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압력 차이를 없애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밖에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이걸 자체를 오염시키니까 필터를 대야 돼요. 필터를. 근데 문제는 필터를 대면 수증기 때문에 필터가 젖어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 필터 하우징을 만들어 가지고 필터가 항상 마른 조건이 있을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벤트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MP에서는 이런 벤트 필터를 집어넣을 때도 필터 검사하고 또 쓴 다음에도 검사하고, 이걸 소위 우리가 필터 인테그리티 테스트, 많은 방법이 버블 포인트 테스트 같은 거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파이프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지난 걸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파이프 자체가 경사가 져야 돼요. 경사가. 왜냐? 이렇게 해야지 물을 뺄 때 여기서 열면 흘러내리지, 이게 완전히 수평이 되면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경사를 얼마나 할 것인가. 대개 스탠다드는 이 저변이 100일 때 높이가 1에서 2 정도, 그 정도 경사를 주면 용납이 되는 거. 경사.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충 이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 디자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커버가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에서 대충 설명했는데 몇 가지 자세한 걸 더 훑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location of heat exchangers, 이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주사용수가 한 80도쯤 아니면 90도쯤 높으니까 어떤 화학 물질들은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면은 디네이처가 되기 때문에 물을 식혀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것이 소위 heat exchanger, 이게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치해야 되느냐 하면 그 주사용수가 도는 메인 루프에다가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걸 거기다 달면 그 이후는 전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해서 거기다 두면 안 되고 항상 사용하는 장소에서 유스 폰트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벤트 필터는 조금 전에 얘기를 다 했어요.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데드렉. 데드렉은 뭐냐면 메인 루프에서 우리가 물을 받으려면 파이프가 가지가 쳐야 되죠. 근데 그 가지가 친 파이프를 갖다 우리가 데드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데드렉은 길면 길수록 거기는 온도가 80도로 유지가 안 되고 물이 계속 흘리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데드렉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탠더드가 그 데드렉은 그 파이프 직경의 6배가 넘지 않도록 했지만은 얼마 전에는 3배로 됐다가 요새는 데드렉을 제로 데드렉이라는 그러한 디자인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는 데드렉이 전혀 없는 쪽으로 나가야 될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hot recirculating loop system, 이건 이미 그림에서 보여드렸어요. 그 홀딩 탱크에서 물들이 계속 도는데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도는 거. 그 다음에 sanitary valves and ball valve. 이거는 그 설명을 안 했군요.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그 수도꼭지 속에 그 쇠로 만든 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여기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래서 만약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틀면 물이 막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난 쪽으로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그 발브를 쓰는데 그걸 볼 발브라고 그래요. 그러면 볼 발브를 사용할 때는 그 구멍 속에서 미생물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 대신에 따로 디자인한 sanitary valve, diaphragm valve, butterfly valve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ater speed 아까 설명했죠. 1초에 3 to 10 feet, 3feet에서 10 feet 하는 정도로 유지해야 되고 아까 파이프의 기울기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passivation, cleaning, disinfection, sanitation 있는데 이제 passivation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다 이제 완성한 다음에 그 속에 안면에도 웰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질들이 남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긁어내야 되고 또 아주 정제된 물을 쓰기 때문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데 그것과 물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부식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표면을 액티브한 스테이트에서 패시브한 스테이트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데서 나온 게 패시베이션. 주로 많이 쓰는 게 나이트릭 애시드 한 35%에서 45%째 강산을 써가지고 전부 집어서 처리한 다음에 거기 산화가 일어나게 해서 그 표면이 화학 반응이 별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을 패시베이션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냐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틀리고 또 용도에 따라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water for injection system 여기에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테스팅의 스탠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선 5가지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비얼 테스트, 엔도톡신, 그 다음에 토탈 오게닉 카본, pH, conductivity 이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pH는 요구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요구됐고 요구되는 그런 또 용수가 따로 있는데 나는 pH를 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터포 테스팅에서 각 그 테스트의 스탠더드를 한번 우리가 칠판으로 옮겨서 한번 써보십시다. 우선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검사하게 되면 그 현행 기준이 이렇습니다. 물 주사용수 10ml당 하나 아래로 나와야 되죠. 여기에 콜로니 포밍 유닛과 백테리아를 우리가 기르면 백테리아 수 하나를 콜로니 포밍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스탠더드가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10ml이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이게 1ml이 아니고 그러니까 10ml을 했을 때 하나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샘플링 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300ml 이거를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실사하다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혹시라도 100ml 이하로 샘플 한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ml, 바라기는 300ml의 샘플을 떠서 조사하는 거. 그게 하나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도톡신. 지금 현재 스탠더드는 not more than 0.25 엔도톡신 유닛 per ml. 물 1ml당 0.25 엔도톡신 유닛. 이게 엔도톡신 유닛 넘지 않는 거. 이게 스탠더드입니다. 지금 이걸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할 수 있지만은 제일 돈 안 드는 방법은 크로모제닉 어널리시스 또는 다시 한번 그 크로모제닉 어널리시스 하고 가장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은 젤 클러트 포메이션 하는 그런 방법 쓰는데 어느 쪽을 써도 관계없지만 이런 테스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토탈 오게닉 카본 TOC 그 이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USP에서는 모든 wet chemistry 화학 실험을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고 대신에
total organic carbon 테스트 하는데 여기에 스탠더드는 500 ppb 이 밑으로 나와야 되죠. 이 ppb는 뭐죠? part per billion.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 많이 쓰는 게 ppm, ppb 쓰는데 한번 봅시다. ppm은 뭐와 같으냐면 1 mg per liter. 그 다음에 ppb는 1 microgram per liter. 이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H는 5에서 7 이런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현행법에서는 pH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주사용수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 conductivity. 이 conductivity의 그 스탠더드는 not more than 1.3 microsiemens per centimeter at 25 degrees Celsius.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onductivity가 이상 넘으면 그 다음에 불합격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conductivity하고 resistivity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conductivity하고 resistivity는 역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ductivity 수치를 가지고 이것으로 나눠주면 저항, resistivity가 나오고, 또 반대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유니트가 중요한데, megohm 유닛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resistivity. 그러면 이러한 테스트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건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을 사용한 장소를 유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물들은 매일 샘플을 해서 매일 테스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사용하는 거 한 50군데 된다. 그럼 매일 50군데 샘플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5가지 테스트를 하자고 하면 이거만 해도 250 테스트를 매일 해야 된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물 사용하는 장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테스트하고 그렇지만 매일 한 군데 샘플은 해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내 칠판에 한번 써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일주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일주일 다 써놓고 지금 어느 업소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가 20군데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일 좋기는 매일 20군데서 샘플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테스트 다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터너티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일 20군데서 샘플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3군데, 그 다음 다른 데 3군데, 2군데 해서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도 유스포인트 하나 테스트는 하면서 매일 걸리지 않고 테스트하면 용납이 됩니다. 이유는 매일 한 가지라도 테스트하면 지금 시스템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용하는 장소에서 샘플해서 테스트하고 이것이 지금 미국 FDA에서나 거의 전 세계가 다 이 방법을 따르고 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이런 방법을 지금 따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ewage and refuse. 이거는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염성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해저드 백에 집어넣어서 많은 경우 오토클레이브 한다든지 디스인펙턴트 같은 걸 사용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서 내는데 여기서 그림 보면은 바이오해저드 백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토클레브에서 밖으로 내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GMP에서 또 washing and toilet facilities.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GMP facility 디자인해서 저게 이제 리뷰에 보냈는데 디자인을 잘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변소가 없는 그런 건물을 디자인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MP에서도 아주 특별히 그 변소가 있어야 된다. 물론 디자인을 잘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돼서 우선 깨끗한 거 당연한 소리고 또 손을 씻게 되면 어떠한 비누라든지 디터전트를 써야 되나 이런 걸도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손을 씻은 다음에 옛날에는 세수수건을 걸어놓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한 20년 전에 갔더니 그 세수수건이 회색 수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원래 색깔이 회색인 줄 알았더니 한 달 동안 빨질 않아가지고 그냥 시커매진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건 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기생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세수수건 쓰는 데는 거의 없고 아마 지금 콩고도 없을 거야 아마. 여기 이제 disposable paper 한번 쓰고 버리는 거 또는 air dryer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GMP에서 요구하는 게 hot and cold water. 더운 물, 찬물이 다 available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GMP에서는? 자,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찬물에 손을 씻으면 때가 제대로 지질 않아요. 그죠? 더운 물에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전성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손을 비는 경우가 있는데 피가 흐르죠. 근데 만약에 손을 비워도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 잔뜩 됐다 하면 우리가 응급조처를 할 것은 우선 수도에 가서 빨리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물이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로드를 줄여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소위 세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찬물밖에 없으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잘 씻어지지 않아. 그래서 더운 물에 가야 근육이 이완돼서 다시 씻어지고. 근데 계속 더운 물에 하면 피가 계속 흐르니까 찬물로 스위치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서 블리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전성이 위해서도 이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GMP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니테이션 해서, 자, 우리가 새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설치류라든지, 곤충,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는, 스크린 윈도우,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걸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짜 생산 지역은 창문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공기 차단해야 되는데 이런 거 날라온다면 더더욱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쓰레기라든지 오게닉 웨이스트 같은 것은 적절하게 특히 레이디오 아이소톱 같은 거 이런 것도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되게 추세가 자신들이 버리고 처리하고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면 밖에 컨트랙터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져가고 용기 바꿔놓고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문서가 없이는 GMP가 아니기 때문에 SOP for Cleaning Procedures, 뭐 클리닝 하는데 SOP, 이런 거 치우는 SOP, 하여튼 모든 것.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제 실사하면서 변소 갔다 오는 SOP 좀 보자.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런 말하면 농담으로 안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오염이 변소 가서 손 안 씻고 오는 거, 손을 씻어도 제대로 안 씻고 오는 거, 또 손을 닦는데 아주 오염된 수건에 닦고 오는 이런 데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GMP에서는 모든 게 다큐멘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SOP가 중요하다.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순서 되는데 Maintenance, 정비, 유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산하다가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은 메인테넌스 관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repair,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겠지만은 GMP에서는 한 발 앞서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위 preventive maintenance. 예를 들면 어떤 기구가 있으면은 기구가 고장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다 SOP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일을 여기 쳐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스켓을 갈아주고 어떤 건 뭘 바꿔주고 필터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고장이 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또 작업 도중에 장비가 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preventive maintenance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뒤져 있고 선진국도 아주 조그만 회사에는 좀 어려운 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사실은 GMP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롱런으로 볼 때는 큰 유익이 되는 것. 어떤 거는 생산하다가 한 달 해왔는데 한 번 쓰면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거 할 때 Preventive Maintenance Master Plan을 만들어야 되죠. 그 Master Plan은 뭐냐면 하나의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정비, 그러니까 소위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다 세워놓고 날짜도 다 적어놓고 그 날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쓴 것을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다음에는 그 플랜에 따라서 예방 정비를 하는 거 그리고 꼭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이것이 GMP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것이다.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것 어떻게 GMP에서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토론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건물 시설은 그 디자인을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GMP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의약품 또 생물의약품 이러한 것을 생산하는 그 생산 시설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데 하나는 청정지역과 비청정지역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생물의약품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특히 백신 같은 것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Biosafety Regulation을 따라서 해야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Infectious versus Non-Infectious Area Principle 감염 지역과 비감염 지역을 나눠서 설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을 Conceptual Design, 개념 설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asic Design, 그 다음에 Detail Design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Conceptual Design이 바로 되어야 마지막 Detail Design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식약청도 앞으로 5성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5성의 모든 디자인도 참 얼마 전에 겨우겨우 몇 년 동안 애를 써서 이제 해결이 됐지만은 감염성 지역과 비감염성 지역을 같은 공조로 묶어놓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청정도에 대해서 그 정의부터 설명을 해왔고 또 청정도를 재는 그런 컨디션으로서는 세 가지 as built, at rest, and operational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t rest는 static이라는 거와 같은 컨디션이고 operation은 dynamic condition이라는 거와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소위 HVAC 시스템,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ater for injection system 우리 주사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사용수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이런 주사용수 테스트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